안녕하세요, 옥토퍼스입니다. 오늘은 몬드리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몬드리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 대표적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흰 바탕에 수직선 몇 개, 수평선 몇 개, 그리고 색칠한 네모 몇 개. 이 그림은 왜 그렇게 유명한 걸까요? 그리고 몬드리안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몬드리안과 그의 작품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출발! 앞에서 보여드렸던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입생 로랑에서는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드레스를 만들었고, 버스 디자인에도, 자전거 디자인에도, 건물의 유리창에도, 와인 라벨에도, 심지어 케이크에서도 그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서 드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이 화가는 왜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저런 색들을 사용한 거지? 여기서 저런 색이라는 것은 빨강, 파랑, 노랑인데 이 세 가지의 색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있는데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 바로 red, green, blue입니다. 프로젝터와 연결해서 쓰는 그 RGB 선의 RGB 맞습니다. 색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 검은색이 나오죠. 색의 삼원색을 말할 때 영어로 빨강은 마젠타, 파랑은 시안, 노랑은 옐로우인데요. 이 마젠타와 시안은 위에 빛의 삼원색의 레드와 블루와는 구별되는 색입니다. 몬드리안은 바로 이 색의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채도가 없는 무채색인 검정색, 회색, 흰색을 사용하여 자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채도가 뭐냐?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몬드리안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설명드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도 몬드리안에 대해서는 꽤 높은 수준까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리안에게 영향을 준 첫 번째는 입체파입니다. 입체파 또는 입체주의로 불리는 이 화풍을 말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대표적인 입체파 화가죠. 1911년 10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본 몬드리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12년에는 입체파를 배우기 위해 고향인 네덜란드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2주까지 합니다. 이 시기에 몬드리안 작품을 보면 색채의 종류가 줄어들고 형태나 구조를 강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입체파 화가들이 좋아했던 타원형 구성의 그림도 그리곤 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린 두 버전의 생강 단지 정물 그림을 보면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신지학입니다. 신지학은 러시아의 헬리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창시한 지식이자 학문의 이름입니다. 신을 뜻하는 세우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합성어로 신성한 지혜 혹은 신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신지학의 이론에 따르면 신성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의 비밀로 깊이 파고들어 직관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몬드리안이 신지학 협회에 가입한 것이 1909년이고 1917년에 협회를 탈퇴했다고 하니까요. 거의 10년 동안 신지학에 대해서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학에서 몬드리안은 중국의 음과 양, 수직과 수평의 이원성, 직관 등을 공부했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그의 그림에서 수직과 수평으로 나타나는 대립과 균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몬드리안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화가입니다. 파리에서 생활하던 1914년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로 문병을 간 몬드리안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이 되어서야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파리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그에게 제2차 세계대전이 들이닥쳤죠. 파리에서 런던으로 피신한 몬드리안은 2년도 안 되어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몬드리안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연은 불쾌하다. 세상은 무질서하다. 그러면서 몬드리안은 자연스럽게 실제의 풍경이나 사물을 통한 표현이 아닌 자연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미술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선입니다. 몬드리안은 자연에는 곡선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몬드리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완성된다. 몬드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나요? 이제부터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몬드리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부터 1912년까지 같은 대상을 그린 몬드리안의 그림을 살펴보죠. 초기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나무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색도 줄어들고 선도 단순해지면서 마지막 그림은 이게 나무인지 그냥 선 찍찍 그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단순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테일 운동입니다. 1917년 몬드리안은 다른 몇 명의 화가들과 데스테일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닌 네덜란드어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데스틸로 발음할 것 같지만 데스테일이 네덜란드 외래어 표기에 맞습니다. 데스테일은 네덜란드 말로 양식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양식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 양식이 아니라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의 형식을 뜻하는 양식입니다. 데스테일 그룹은 데스테일이라는 잡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했고 그 잡지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표현 양식을 나타내었습니다. 데스테일의 중요한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색의 3원색, 노랑, 빨강, 파랑만 사용할 것. 세 번째,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은색만 사용할 것. 그런데 몬드리안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데스테일 그룹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선이었죠. 테오 반 두스버그는 데스테일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리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사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순함을 고집했던 몬드리안과 역동성을 받아들인 두스버그 사이에 의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몬드리안은 데스테일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화를 통해 몬드리안이 얼마나 수직선과 수평선에 집중 혹은 집착했는지 알 수 있죠. 그의 작품 중에서 캔버스가 마름모 꼴인 작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는 사선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 내의 선들은 철저히 수직과 수평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뉴욕으로 한번 가볼까요?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몬드리안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수직선과 수평선을 옹호하다 못해 숭배까지 했던 몬드리안에게 뉴욕시의 전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작품의 제목까지 뉴욕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혹시 알아채셨나요? 바로 선에 색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면 수직선과 수평선은 무조건 검은색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선은 무조건 검은색을 고집하던 몬드리안이 뉴욕에 넘어오면서 선에 색을 넣기 시작했지요. 1920년에서 1940년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음악 장르 중에
부기우기가 있습니다. 보통 춤곡으로 많이 사용됐던 부기우기는 주로 기타, 피아노로 연주되는 빠른 리듬의 음악입니다. 재즈를 좋아했던 몬드리안도 부기우기 음악을 많이 접했을 텐데요. 그의 작품에 제목으로 붙일 정도로 말이죠. 그의 마지막 작품인 빅토리 부기우기는 마름모 캔버스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캔버스에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를 붙여서 만드는 것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풀로 붙인다는 투 글루에 프랑스어 콜레에서 파생되었으며 입체파 화가였던 피카소와 브라크가 처음 만들어낸 기법으로 정리해보죠.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몬드리안, 입체파, 신지학, 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리, 런던, 뉴욕에 살면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몬드리안은 말했습니다.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